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최신 판례 특강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결국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래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목적일 텐데요. 자, 오늘 판례 특강 우리가 함께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까,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께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하시면 안 된다, 이거 뻔한 얘기고요. 그리고 누가 긴장하지 말라고 해서 본인이 긴장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심스러운 건 지금 현재 자신의 학습 상태를 잘 확인하시면서 남은 시간 공부 방법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뻔히 나오는 쟁점은 정해져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수사와 관련돼서 각각의 체포제도의 차이점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수사의 단서냐 아니면 공식 수사 활동이냐, 이 기준, 자, 이렇게 뻔하게 나올 게 정해져 있는데 아직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 100문제 1000문제 풀어봤자 소용없습니다. 1000문제까지 풀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자, 그 시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건 기본 개념부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판례 특강에서 왜 개념 얘기를 나오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오늘 판례 특강 같이 하는 방법론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판례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기존에 이미 정해져 있는 법규범, 이걸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즉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종래의 해석 태도 변경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사실 시간표 배정을 보고서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형소법을 먼저 하고 형법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형법을 먼저 하고 참 말재주도 없는 데다가 재미없는 형소법이 뒤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하는 생각으로 안타까웠는데요. 형법 시간에 이미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 변경. 예컨대 자, 구법의 추구표를 인정할 것인가, 이른바 행위시법주의 형법 제1조 1항과 신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 바로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 형법 제1조 2항의 문제. 여기에 있어서 오랫동안 판례의 태도가 바로 법령 개폐의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동기설, 이것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렇게 종래의 판례 태도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형소법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서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판례 태도를 크게 바꿀 만한 어떤 해석의 기준 변경은 없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면서 오히려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판례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엔 법조문을 실제 사례, 자, 형사법인 우리 영역에서는 이 사례란 건 결국엔 바로 사실관계예요. 자, 지금 추세 자체가 법조문 자체를 문제로 낼 때에도 그냥 법조문 그대로 풀어내기도 하지만 간혹 아주 어렵게 응용을 할 때는 그 법조문을 사실관계처럼 이렇게 틀에 짜서, 예컨대 갑을로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내기도 합니다. 물론 빈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게 나올 때 그럴 수 있다. 자, 그러면 새로 규정이 된 수사준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례가 판례 문제로서 나온 게 아니라 법조문을 사례로 그냥 가공한 것뿐일 때, 자, 그럴 때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결국엔 기본 개념을 통해서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아까 제가 예시로도 들었던 시험에 뻔히 나오는 것, 혐의를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 바로 그것은 수사다. 이게 바로 수사를 바라보는 실질설의 우리 판례의 태도죠. 이것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익숙히 보았던 사례들, 손뭉치,
뭐 주사바늘 자국, 이게 아니라 갑자기 난데없는 사례가 하나 등장한다? 당황하실 것 없이, 그래, 결국 키워드는 뭐예요? 혐의예요. 혐의를 가지고 했다면 수사인 거고, 혐의가 없이 했다면 그것은 바로 경직법상의 임의동행. 왜 제가 굳이 임의동행이라고 말씀드렸느냐? 결국 수사상 임의동행이냐 아니면 경직법상의 임의동행이냐, 이와 관련된 쟁점이 헌재 결정 내에서도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수사냐 아니냐의 핵심 쟁점은 결국 혐의예요. 혐의. 즉 혐의만 알면 처음 보는 사례가 갑자기 등장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본 개념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지금 형소법 이 판례 그 자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는, 자, 일단 어떻게 구성할까, 뭐 기존 틀에 박힌 구성 뭐 그거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두시라고 문제를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당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을 먼저 문제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해설 바로 판례가 되겠죠. 자, 문제의 쟁점, 즉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쟁점은 바로, 자, 사실 저는 외국어를 별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외국어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바꿔서 쓰려고 하는데, 자, 굵은 글씨는 네 글자고 볼드하면 두 글자라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굵은 글씨와 밑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시된 문제를 푸는 방법과 직결되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볼드로 처리된 것, 자, 이것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즉 어떠한 사례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사실 문제화될 수 있는 쟁점들, 그런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따 설명 같이 들으시면서 저도 자,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아까 강조했던 것, 결국 그 모든 게 다 기본 개념과 연결된다. 예컨대 위법한 함정 수사냐 아니냐, 결국 범위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위법한 거고, 범위를 유발한 것 없이 그냥 이미 범위 가진 자에게 기회만 제공한 것뿐이면 적법한 것이다. 결국엔 이게 쟁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성인 게임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사례 이미 문제로 풀어보신 것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는 2페이지라고 돼 있고요.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례부터 여러분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뻔히 다 알고 계신 거지만 헌재 결정례는 특히 법률과 관련돼서 헌재가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다면 그 법률은, 자, 위헌 결정이 났을 때는 즉시 효력 상실, 불합치 결정이 났을 때는 입법 촉구, 뭐 이건 헌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번 최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요, 헌재가 아주 의미 있는, 우리 형소법과도 직결되는 의미 있는 법률과 관련된 결정을 내린 거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헌재 결의든 우리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판례든 사실 우리 경찰 시험에서 범위, 바로 수사와 증거, 여기선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특히 판례에서 다뤄진 거의 대부분이요, 공판 절차예요. 네,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새로운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본다는 것, 새로운 사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될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 요것 이번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수사. 자, 재수사하면은 당연히 우리 경찰 시험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수사준칙뿐 아니라 형소법의 개정 부분도 당연히 공부가 돼 있으셔야 돼요. 자, 이때 재수사라는 것과 보완수사, 지금 아직 그것도 구별이 안 되신다면 그 부분 쟁점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맨 먼저 그 말씀 드렸어요. 쟁점이 머릿속에 안 계신 분은 문제 푸시기 전에 쟁점부터 정리를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성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재수사라는 건 결국 사경이 불송치, 네, 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검사가 다시 수사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관련돼서 헌재, 자, 거기 사경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재수사를 반드시 요청하여야 되느냐. 자, 일단 쟁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벌써 답 OX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거예요. 어렵진 않죠? 뭐냐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가 뭐예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재량입니다. 임의적입니다. 헌재도 그걸 강조했어요. 특히나 어떤 논거를 그래도 제시를 해야죠. 법조문이 그래가 아니라 헌재의 결정은 법률 자체도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법조문이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석은 안 내놓습니다. 바로 뭐냐면 거기 굵은색 음영으로 다 돼 있어요. 자, 여기 위법 부당한 때,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 사경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그때 할 수 있다 요거예요. 근데 사경이 위법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도 아니라면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어떻게 의무, 직권으로서 해야 된다는 의무가 도출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두 가지 쟁점을 통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너무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헌재 결정 내의 쟁점이 됐던 사례, 요건 최근의 경승시험에도, 경찰 승진시험에도 비슷한 것이, 꼭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것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경승시험에서는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에 올렸던 것이 고소냐 아니냐, 이게 출제가 됐어요. 경승시험에는.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지금 이것도 국민신문고, 바로 일반인이 누구나 국민이라면 올릴 수 있는 그 민원. 자, 과연 민원 접수가 고소냐 아니냐, 그게 일단 첫 번째 쟁점이 될 겁니다. 자, 거기 국민신문고에 추가 고소 취지 민원 접수했던 사안. 자, 첫 번째 문제요. 자, 국민신문고 웹페이지에 어떤 경찰서에 대해서 이미 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추가로 A라는 녀석도 고소하겠다라고 민원을 올렸는데, 그래서 경찰서가 그걸 접수까지도 했어요. 근데 별도로 A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서의 쟁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으로 접수한 것이 적법한 고소의 방식이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답은 듣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쟁점,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 곧바로 수사를 착수해야 되느냐 마느냐, 즉 수사의 개시의 시간적 제한이 과연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가 언급을 했어요. 일단 지금 문제 2번으로 제가 제시해드린 것과 관련돼서는 답을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했는데 아무런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냐. 자,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점수를 높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수사와 관련돼서 직권수사의 원칙, 이거는 형소법 개정에도 변화가 없었다 하는 것. 자, 혹시라도 직권수사의 원칙 자체가 저 자식 말이 빨라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직권수사가 뭐였지? 이러신다면 그 부분 아직 확실히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196조와 197조 뭐라고 돼 있죠? 검사나 사경은, 여기서는 사법경찰관이죠, 혐의가 있다고 인식을 했을 때에는 수사한다로 끝납니다. 개정 전에는 하여야 한다였는데 개정 후에 한다로 끝났다. 그러나 그 의미는 차이가 없다. 왜? 한다나 하여야 한다나 결국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직권수사. 다시 말하면 너 수사기관으로서 혐의를 발견했다면 수사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요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자다라는 것, 바로 197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대목인데, 일단 첫 번째 쟁점인 신문고 민원, 경찰청 민원이든 국민신문고,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그 국민신문고든 이게 적법한 고소냐. 자, 여러분들 고소의 방식, 고발의 방식, 그리고 자수,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얘네 셋은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했습니다. 구술 또는 서면, 원칙은 서면이나 구술로 하여야 됨. 그리고 고소, 특히 고소가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것인데, 구술로 했을 때 그 상대방인 수사기관, 사경이든 검사든 조서로 작성해야죠. 네, 지금 이거 여기 해당 판례만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서면으로 정리한 그 조서, 독립된 조서여야 한다,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자, 이것도 출제 잘 됐죠? 많이 됐었죠?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조서로 꾸며야 유효한 고소가 된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일단
홈페이지 등의 민원으로 올린 건 고소가 될 수 없다. 왜 고소가 되려면 범죄 사실 신고 플러스 처벌 희망의 의사 표시, 그리고 특히 피해자인 고소인은 이름까지 정확하고 죄명까지 정확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하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당했다, 내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또는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 하는 정도로 특정은 돼야 되는 그러한 방식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민원이었기 때문에 자, 고소로 보지 않았다는 건 일관된 우리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또 하나의 쟁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밑에 해설로 되어 있는 헌재 결정내 중에 맨 마지막 부분. 자, 우리 조문에요. 조문에 아무리 봐도요, 사경이 며칠 내 또는 몇 시간 내 수사해야 된다 하는 시간적 규정은 따로 정해져 놓지 않았다 이거예요.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정답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될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개시의 시점이 우리 법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너희 고소 자체가 적법한 고소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적법한 고소가 되기 위한 요건 당연히 여러분들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거기 사경이 피해자 휴대전화 압수하면서 영장 제시 안 했습니다. 이거 많이 유사한 거 풀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환부를 할 때도 질질 끌다가 환부했습니다. 원래 즉시 환부를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사라졌다면. 자, 지금 환부에 대해서 준항고의 대상, 사실은 헌재 결정에서 다룬 건 요건 아니었어요. 요건 아니었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결국 헌재 결정의 요 사례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준항고다.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의 불복 방법은 뭐죠? 항고와 재항고입니다. 판결의 불복 방법은 항소, 상고. 자, 요거 구별하시는 건 반드시, 특히 마지막 항소, 상고는 우린 몰라도 되지 않나? 공판 절차 빠지니까. 그거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항소심 법원이, 상고심 법원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풀어야 될 사례에서 계속 튀어나와요. 항소심 법원이 뭔지도 모른다면 못 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처분의 불복 방법은 준항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압수물에 대한 처분 준항고 대상이 됩니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변호인 참여권 제한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 대상이 된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하셔야죠. 시험 어차피 대비하려면요. 자, 그 다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와 재항고.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른바 검찰항고제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 우리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 되는 것 일단은 맞아요. 특히 여기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환부에 대해서 즉시 환부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것을 쟁점으로 해서 올렸는데, 자, 요때 뭐 현재 결은요, 너 우리 헌법재판소에 아무거나 가져오지 마. 사실 이건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 없어요. 네, 결국에는 네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이다. 죄송합니다. 각하 처분을 내린 건데 우리 관련된 쟁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기관의 압수물 처분은 준항고 대상이 된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헌재 결정내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자, 이건 형소법 조문을 가지고 지금 직접 국민 자격으로서 이른바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법원이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문이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쉬운 거 설마 내겠나 하는 생각은 해요. 너무 쉽잖아요, 요거. 그리고 최근 유형상 문제 유형상 이렇게 짧게는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생각한다면 어쨌든 이 결정을 내린 배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과 직결돼서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는 건 엄증이든 자증이든 일단 조사는 반드시 거쳐야죠. 이거 기억 첫 번째 포인트. 법원의 증거 조사는 직권 조사다. 특히 앞으로 뒤에서도 나오지만 여태 여러분들이 풀으신 것과도 연결돼서요. 항소심 법원 뭐예요? 2심이요, 2심. 자,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증거조사 이후에 새로
증거가 제출됐다면 당연히 새로 제출된 증거도 증거조사를 해야 됩니다. 증거조사 없이 재판을 하였다.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재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요. 자, 사실관계를 심사하는 심급이 바로 1심과 2심이죠. 3심인 상고심 대법원은 뭘 해요? 법률심입니다. 저거 우리 시험 아닌데 아니에요. 연관됩니다. 자, 법률심인 대법원, 즉 상고심이라 할지라도요. 체증법칙, 뭐예요? 체증법칙. 오후 시간 되니까 또 머리가 안 도네. 네, 증거를 채택함과 관련된. 네. 다시 말하면 사실심 법원인 원심, 그 아래 심급이요. 자, 얘네가 증거를 조사하고 채택하는데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재판 결과가 잘못된 거 있다면 비록 상고심인다. 대법원. 내가 법률을 심사하는 법률심이긴 하지만 방금 전 말한 것처럼 하급심에서 그걸 잘못 다루었다면 나 그것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네, 요거 우리가 자주 출제됐던 판례로 아마 기억들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증거와 관련돼서 법원은 다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그거예요. 모든입니다. 모든. 자, 이건 예전에도 이와 관련돼서 헌재 결정례가 있었다. 지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선례를 바꿀 만한 상황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증거, 자, 이건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거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모든 증거를 다 일일이 조사한다면 이거 피고인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간 끌려고, 네, 다시 말해서 실체 진실 발견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증거 조사를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일단 헌재의 결정 태도이고요. 자, 중요한 쟁점은 그거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 자, 참고인 진술조서. 얘는 지금 헌재 결정례 요거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시험 나온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참고인 진술조서 몇 조 몇 항이에요? 전문법칙 제 312조 제4항이죠. 네, 312조 제4항.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 자, 요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대등한 당사자 지위가 제가 피고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다시 말해서 피의자였을 때는 수사기관과 대등한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자, 대등한 당사자가 아닌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나중에 법정에 피고인으로 갔을 때, 자, 자신과 관련된 자기가 직접 증언한 조서가 아니라 제3자, 참고인 조서도 다 증거로 인정해 준다면 이거 피의자였던 피고인 입장에선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쟁점으로 다뤘던 겁니다. 자, 헌재의 결정내 태도는 그겁니다. 전문 증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조 몇 항이냐 질문 드렸죠. 우리 법률은, 그리고 법원은 엄격한 요건을 따져서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제3자인 참고인의 얘기나 또는 진술서 같은 것들을 무조건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한테 특별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 능력이 뭐예요? 적실 반특이잖아요. 자, 반대신문권 보장되잖아. 그럼 반대신문 해. 그걸로 너 불리한 지위, 검사보다 불리해? 이딴 소리 할 필요 없어. 이게 바로 헌재의 결정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답은 쉽게 찾으실 거예요. 4번 문제에서는 모든 부분이 틀렸습니다. 모든을 뺀다면 맞아요. 아시죠? 왜냐? 법원은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안 한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그것도 상고심이 건드릴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지금 금방 공격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검사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 만약에 헌재가 이걸 인정했다면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로 못 쓰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4페이지라고 돼 있는 것, 거기 가 부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굵은색과 밑줄을 다 치긴 했지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모든 증거를 조사할 수 없는 이유,
거기 첫 번째 쟁점으로서 자원의 낭비 등 인적 물적 자원 낭비. 그다음 증거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네, 이의 신청 절차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시한 논거를 우리가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증거법 시험이잖아요. 네, 증거법 시험에서 증거와 관련된 내용,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지금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자, 증거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로서 불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하급심 애들이 체증 법칙을 위반한 것도 상급심 상고심인 대법원이 건드릴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뭘 증거로 채택하는데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상고심의 심사 대상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같이 연결지어서 시험 대비를 해야 될 항목인 겁니다. 자, 말은 좀 길어서 어렵겠지만 지금 헌재가 거기 종국재판에 상소제도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대법원, 상고심인 대법원도 체증법칙 위반을 심사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한번 확인하시란 얘기예요. 네, 그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나 항목에서도요. 자, 실체적 진실 발견. 요것은 증거, 결정적인 물적 증거와 피의자 신문 조서만으로는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조서 당연히 증거로 쓸 여지 남겨둬야 된다. 바로 아까 5번 문제였나요? 네,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세 번째 줄에 법원은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자, 바로 312조 제4항 어떻게 되죠? 적실반특.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요. 적실반특. 자, 그래서 밑에도 제 312조 조문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 여러분들 이 정도 지금 머릿속에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이 정도 가지고 계시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추가 내용은요. 역시 중요한 부연 설명들인데 한번 확인하고 싶은 내지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 네,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은 이미 드렸어요. 맨 마지막 단락이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 표시한 건 해설입니다. 예, 전체 내용에 대한 해설. 자, 무죄 입증과 관련돼서 모든 증거를 조사한다면 결국 당사자, 특히 여기서 당사자는 피고인 측이 될 겁니다. 얘네가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네. 자, 모든 증거를 다 갖다가 하고 법원이 다 증거 조사를 한다. 이런다면 실체 진실 발견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소송 지연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아울러 그 밑에 한참 내려오시면 또 굵은색입니다. 법관이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할지라도 그 재량을 무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엄격한 한계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증거 채택의 한계 요건.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체증 법칙을 위반해서 증거로 채택하면 상고심이 또 그거 문제 삼잖아요. 다시 말해서 법관이 아무 증거나 막 채택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당사자는 법원의 증거 결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법원이 증거 결정을 잘못하고 증거 채택을 잘못해서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상고심인 대법원도 그거 심사해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거 정리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과 직결돼서는 법률시민 대법원도 체증법칙 위반에 대해서 심사한다. 네, 여러 판례 그리고 여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겁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제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건 아주 중요하다. 후보,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는 후보다라고 표시를 각별히 해 두시고요. 자, 통신자료 취득과 관련된 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이 쟁점이 된 사안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치러진 모든 경찰 시험에서는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문제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통신비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감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따 뒤에서 아주 중요한 또 판례로서 이른바 인터넷 방송 사례,
그것도 다룹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두실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전기통신 사업자는 법원, 특히 이 부분부터 밑줄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 입장, 정보수사기관의 입장. 자, 제가 검사부터 거기 짱 전부 다 수사의 기관이죠. 수사의 주체입니다. 자, 얘네들이 재판이나 수사 등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 그 다음 주소, 전번, 그리고 뭐 아이디라든지 가입일, 해지일 이거 자료를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라고 현재 법 규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간단히 법 규정돼 있지 않아요. 항해놓고요. 밑에 호, 각 호, 1호부터 7호까지인가 쫙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이 규정은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요, 이 헌법소원 청구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거기 제한한다에 밑줄 쳐놓으시고요. 우리 헌재결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자, 바로 밑에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요. 헌법 불합치, 뭐 여기서 제가 위헌과 불합치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어쨌든 둘 다 결론은 해당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네, 다만 불합치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촉구를 하면서 국회 너 법률 빨리 고쳐.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효력을 아직은 유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서 거기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정보 좀 제공해달라 라고 했을 때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거기 가입자들에 대해서 심각한 기본권 제한 내지는 침해의 위험이 있다. 이것 때문에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특히 밑에 결정 내에서도요. 핵심이 자, 원래 누군지 식별하는 데에는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도만 알면 누군지 식별돼요. 자, 그런데 최고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능 키다. 자, 주민번호 하나만 알면요. 개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 예컨대 뒷번호가 1이냐 2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2000년대 이후생들이 많이 계시니까 3이냐 4냐로 성별 당연히 알잖아요. 네. 그리고 주민번호에는 생일, 각 지역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까닭에 이것까지 제공해? 아니 그러면 영장주의 뭐하러 있어?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뒤에 요것과 연결되는 또 유사하진 않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기본권의 제한, 정보의 중요성 요걸 다룬 결정례가 또 있으니까요. 요거 아주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부분, 손가락 표시한 부분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까 제가 밑줄 칠하는 검사부터 수사기관의 짱, 네, 얘네들이 수사에 관해서 요청할 때 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불합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추가 제가 부연 설명으로 거기에 한 네 번째 줄에요. 일단 첫 번째 줄부터 보세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전화번호나 주소 그 자체가 직접 무슨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정보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다른 것들과 결합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게 헌재 결정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아까 네 번째 주민번호는 만능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수사기관이 내달라고 내줄 수 있다? 자, 이건 영장주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거예요. 진짜 필요하면 영장 발부받아서 달라고 하지. 예, 제공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어? 자, 이런다고 한다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헌재의 첫 번째 요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 이 조항이요. 보관기간, 폐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한번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장치가 없어서 이거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는 뜻인 겁니다. 자, 어쨌든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고요. 자,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개인정보 요구 그리고 또 여러분들 관련된 것들의 공무소 등의 사실조회
너무 빠른가요? 공무소 등의 사실조회. 잠깐 쉬는 의미로 수사기관의 공무소 등의 사실조회가 임의수사입니까? 강제수사입니까? 네, 요거 헷갈리시면 또 다시 살펴보세요. 임의수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요구를 받은 상대방 공무소는 응할 의무가 있다까진 돼 있어요. 의무가 있다. 그러면 싫어도 하는 거니까 강제수사. 근데요, 응하지 않을 때의 제재수단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강제수단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럼 결국 해당 공무소, 특히나 담당 공무원이 주느냐 마느냐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될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공무소 등의 사실조회는 임의수사입니다. 여기엔 판례든 학설이든 견해 대립이 없어요. 무조건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어쨌든 지금 그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아까 설문은 맞다라고 이미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자, 그럼 6번째 주제요. 경직법입니다. 자, 경직법 나오면 이거 직접 헌재 결정 내용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 경찰 시험 출제 주제구나 금방 파악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거요. 얘는 결국 수사냐 아니냐,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결국의 기본 개념입니다. 얘도 뭐냐면요, 자, 오토바이를 만취 상태로 몰았습니다. 자, 근데요, 얘가 만취 상태로 비틀대니까 걔를 피해가지고 비싼 그 독일 아짜 그 동그라미 4개 들어간 차, 그게 딱 얘를 피해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얘가 그 차랑 딱 부딪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차 운전자와 이 만취자가 내려서 실갱이를 벌이자 이 차 운전자가 경찰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갑돌이를 데리고 간 것. 자, 이게 경직법상의 임의동행이냐 수사상 임의동행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여러분들 헌법소원은 보충성 최우수단이다. 자, 지금 헌법 시간도 아닌데 이걸 왜 다루는가? 우리 형소법에서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수사기관, 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자, 불기소 처분에 있어서 고소인과 123조부터 126조에 해당하는 고발인. 너무 빠른가요? 자, 다 이해되시죠? 이들은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었죠. 자, 고등법원에서조차 기각되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즉시 항고의 효력을 가진 대법원의 재항고가 인정이 되죠. 이 부분이 뭔 얘기인지 모르신다면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거 판례 다 못합니다. 분명히 집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 확인하시라는 이유는 출제 빈도 높지 않다고 지 입으로 했으면서 왜 확인하려고 하지? 자,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이게 걸러졌어요. 걸러졌다는 얘기는 이번엔 나올 가능성도 예측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확인하시라고 한 거고요. 다시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헌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못 건드려요. 이건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다룰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갑돌이도 이미 재정신청과 그리고 그러니까 즉시 항고의 형식으로 재항고까지 다 걸쳐내요. 다 걸쳐냅니다. 근데도 퇴짜를 맞아가지고 헌재에다가 뭘 가지고 했느냐? 자,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못 건드리니까요. 결국 얘가 헌재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경직법 법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예. 자, 그런데 헌재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사안 보세요. 일단 주제가 된 거 거기 문제로 자, 애가 술 먹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이때 경찰서까지 가자 하고 데려간 거 경직법상의 임의동행입니까? 아니면 수사상 임의동행입니까? 결국 수사상 임의동행으로 우리 헌재도 봤다 이거예요. 네, 지금요 이 갑돌이가요, 아니 경찰이 지금 나 데려간 거 이거 잘못한 거잖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절차를 거쳤는데도 결국 구제를 못 받으니까 헌재에다가 경직법 예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야, 너 지금 경찰이 너 데려간 건 경직법상의 동행 요구가 아니라 수사상 임의 동행이야. 너 잘못 가져왔어. 헌재는 일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 헌재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과 직결되는 것. 결국 수사냐 아니냐는 혐의를 가지고 활동을 해서 데려갔다면
수사상 임의동행, 즉 형소법 제199조 제1항상 임의동행인 것이고, 단순히 조사 차원에서 데려갔다면, 즉 경직법 규정에 이른바 불심 검문을 위해 데려갔다면 그건 경직법상의 동행 요구다. 결국 여기서도 핵심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경직법상의 동행 요구는 딱 두 가지만 경직법에 규정돼 있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뭐와 뭐죠? 네,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요 두 가지뿐입니다. 자, 이것도 빈도가 높진 않지만 우리가 요 쟁점을 확인하면서 또 같이 알아두셔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째 주제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 7번은 당연히 밑에 답처럼요, 수사상 임의동행으로 봤어요. 199조 제1항. 특히 요건 최근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최근인 지난 2차 시험에도 요거 나왔잖아요. 네, 아까 제가 손뭉치 사례 요거. 결국 수사냐 아니냐는 혐의의 유무가 좌우한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떤 새로운 사례가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7번에. 자, 역시 우리 형소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긴급체포, 자, 지금 시험을 치르는 목전에 특히 판례 특강을 들으러 오셨는데 긴급체포의 요건도 머리에 들어있지 않다. 큰일 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긴급체포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 풀 시간이 아닙니다. 요거 모르신다면. 자,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그중에 지금 긴급체포가 나왔으니까요. 일단 체포에 있어서도 구속의 사유가 필요한 것이냐. 맞아요? 틀려요? 이거? 모르신다면 공부 안 되신 겁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체포에 있어서도 구속 사유는 필요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필요하냐 소극적으로 필요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요구돼요. 다시 말해서 체포를 할 때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필요하다. 우리 판례 곳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긴급체포는 그중에서도 3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중대범죄일 것, 그리고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만큼 시간이 넉넉지 않은 급박한 상황일 것, 긴급한 상황일 것, 이것을 갖추었고, 플러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못 갖췄는지는 체포 이후에 판별된 내용으로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만 가지고 평가해야 돼. 이거 우리 빈출 문제잖아요. 자주 출제되는 것. 그런 쟁점을 머릿속에 차차착 지금 떠올리셔야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체포 시점부터 몇 시간이죠? 48시간. 이건 모든 체포에 있어서 48시간이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점은 동일해요. 다만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만 소말리아 사건 때문에, 해적 사건 때문에 바뀌었죠. 뭐냐면 체포 시점이 아니라 인도된 시점으로, 사인이 체포했을 때, 불필요한 시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인도된 때부터 48시간이다. 자, 그런데 긴급 체포 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확인했던 건 구속영장의 청구 시한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긴급 체포 후에 구속을 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지금 일단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했는데 이 체포 자체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사후 신청 시한은 얼마예요? 네,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들 압수수색은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뒤에는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너무 다른 주제까지 갔나? 네, 머리 막 터질 수 있는데. 자,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했습니다. 이 압수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몇 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죠? 48시간이에요. 물론 시간이 조금 다른 애들 역시 구별을 하고 계셔야죠. 이른바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시 영장 청구 시한, 임의 제출물에 대한 영장 요부, 이따가 나오니까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긴급 체포는요, 체포한 이후에 사후 영장을 신청하도록 돼 있지가 않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한 뒤에 이 긴급 체포에 대한 사후 영장은 규정 안 해놓고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할 필요 없으면 그냥 풀어줘라. 단 풀어줬을 때 우리가 또 자주 풀었던 것, 검사는 법원에다가 30일 이내에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지금 거기 긴급 체포한 경우 사후 체포영장 청구토록 규정돼 있지 않은 것, 이거 영장주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걸 다뤘습니다. 그럼 현재 결정내 답은 너무 뻔하죠. 만약에 위반된다고 했다면 이거 법률 개정이 되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거 보면 네, 바로 그건 위법하지 않다. 왜냐? 체포 시간 48시간밖에 안 돼. 요걸 가지고 야,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 요거 정도만 규정돼 있으면 되지, 체포 자체에 대한 사후영장, 그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야. 자, 왜 더 불리할 수도 있느냐? 또 우리 시험과 직결되는 거요. 영장 청구 때문에 소요된 시간은 실제 체포된 시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체포 영장을 사후 또 신청하느라고 왔다 갔다 걸린 시간 동안 또 잡혀 있어야 되잖아. 그건 오히려 더 불합리적인 것이야. 이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 헌재의 결정례 드렸고요. 제가 건너뛴 건 없죠? 빠뜨린 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법원을 비롯한 딱 하나는 이제 고법. 왜 고법계에 나왔냐면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고법이 확정 판결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고를 안 했어요. 그거 하나 소개를 해놓고 이제 대부분은 우리 법률시민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일단 얘는 거기 조세 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 특히 여러분들 전속 고발 사건 요거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전속 고발 사건에 있어서의 고발 요 영역에도 출제 후보가 되지만요, 전문 증거, 즉 증거법에서도 출제 후보가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 딱 두 가지, 수사와 증거 파트, 어느 파트에든 다 걸릴 수 있을 만큼 쟁점이 사실 우리 시험과는 직결되는 쟁점입니다. 뭐 출제 예상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생각되긴 해요. 왜냐하면 특별법상의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도 또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기 조세 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 자, 얘가 결국 특별수사관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이에요. 얘가 특별수사관이냐 아니냐. 자, 근데 여러분, 일반 사법경찰 관리는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대등한 존재입니다. 자, 지금은 거기 우리 프린트물을 보실 게 아니라 제 설명을 들으실 시간이에요. 자, 일반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 수평적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는 시험 후보잖아요. 아직도 검사의 지휘가 필요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영장의 집행, 그리고 압수물의 처분. 이건 아직도 검사의 지휘가 법률 규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겠죠, 당연히. 자, 그다음 얘가 지금 특별사법경찰관리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 시험과, 자,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 수직관계가 아니지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여전히 수직관계입니다. 자, 아직도 형소법 규정상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쟁점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조세범칙조사 담당 공무원, 얘는 법조문에 규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다. 일단 헌재는 요거 첫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우리 법 규정에 관세법, 여러분 관세란 건 무역할 때 수입품과 관련된 그 관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이 돼 있지만, 지금 제시된 것처럼 조세범칙조사, 즉 우리 국민이 세금 안 내고 탈세하고 있어요. 요거 조사하는 애는 관세 공무원과는 달리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특별사법경찰관리든 일반 사법경찰관리든 사법경찰관리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때로는 침해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예요. 자, 수사기관인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는데 법 규정에도 없는 애를 함부로 경찰 취급, 경찰로 인정 안 된다. 이게 헌재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요때 이 조세범칙조사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조사해서 작성한 조서는 전문 증거로서 제 몇 조의 적용을 받아서 평가될 것이냐? 312조입니까? 313조입니까? 자,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라면 312조가 적용돼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자, 사인이 작성한 건 몇 조예요? 313조죠. 당연히 첫 번째 여기 판례 문제 1번을 해석하게 되면 판례 문제 2번의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거기 얘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얘가 하는 일이 수사 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고발을 한다면 결국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얘가 한 행위도 형사 절차로 봐가지고 얘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봐야 되는 것이냐? 자, 우리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아니라고 했어요. 밑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특히 다 읽어보셔야 되지만 밑줄 친 부분은 반드시 읽으셔라. 그리고 밑줄 친 부분 외에도 별도로 굵은 색은 반드시 읽으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만약에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 얘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까닭에 312조가 적용될 것이 아니라 몇 조라고요? 313조입니다. 자, 313조도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일단은 진술서냐, 진술기재 서류냐 둘로 나눈 다음에 그 각자를 또 피고인 내용이 담긴 것이냐 아니면 피고인 아닌 자의 내용이 담긴 것이냐로 또 나눠봐야죠. 네. 자, 지금 그거 정리하면 역시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문제 2번에요. 자, 얘가 작성한 것 312조가 아니라 313조입니다. 313조. 근데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요거 한 가지만 꼭 확인할게요. 전문 법칙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선 313조 중에 진술서는 결국엔 지가 스스로 쓴 거잖아요. 얘는 작성자와 진술자가 똑같은 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을 누가 인정하느냐? 작성자라고 해도 되고 진술자라고 해도 돼요. 왜? 진술서는 둘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진술서의 경우에는 작성자이자 진술자인 얘가 성립의 진정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할 수도 있었습니까?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 가능했죠. 과학적 방법으로. 근데 문제는 진술 기재 서류예요. 진술 기재 서류. 즉 진술자와 작성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방금 진술서는 진술자와 작성자가 똑같은 거. 지가 스스로 쓰면 진술서. 내가 말한 걸 옆에서 받아 적으면 진술기재 서류. 자, 그러면 진술기재 서류는 작성자와 진술자가 다를 뿐 아니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될 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면 끝나버려요. 왜? 방금 진술서처럼 과학적 증명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규정돼 있질 않아요. 그거 일단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 건 그거랑 직결되진 않지만 결국 고사장에서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옆에 추가 해설에도 그걸 담아놨어요. 여러분들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2번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거기 공판중심주의와 관련돼서 자, 이거는 사례를 조금 해설하기 위해서 해설을 갑자기 얘가 오타 아닌가 오타 아니에요. 이 전체 사례를 미리 한번 해설하기 위해서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례 한 개에 지금 쟁점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갑이요, 을에게 둘은 연인 사이였대요. 갑이 을에게 필로폰을 투입했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 1심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때 대법원은요, 야, 2심도 네가 뭔데 지금 1심이 담당했던 거 네 마음대로 함부로 번복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했어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항소심인 원심 2심의 결정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피고인 갑이 자기 여자친구 을에게 필로폰을 투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 요거와 둘러싼 사례고 제1심은 무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유죄를 선고했구나. 자, 요걸 머릿속에 담으면서 시간 관계상 거기 3번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최근에 수사보고서는 최근 시험에 아주 트렌드가 됐습니다. 유행이 됐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수사보고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다 할지라도 조서가 아니잖아요.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내부 문서에 불과해요. 그럼 312조가 적용돼서 증거 능력을 판별해야겠죠? 아닙니다. 네, 집중하고 계신 분 계시네요. 그래도 자,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312조지만
보고서는 조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12조가 아니라 몇 조로 가지고 13조로 판별을 해야 돼요.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부적 보고서. 자, 얘도 전문 증거로서 311, 312, 315나 316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313조 여기까지 일단 맞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명 또는 날인. 자, 제가 아까 설명 중에도 그랬고 최근 우리가 푸는 각종 문제들에 있어서 최근에 워낙 전자증거, 특히 음성 파일이나 영상 녹화 같은 이런 디지털 증거가 중시되니까 자필이거나 서명 날인의 부분을 머릿속에서 잠깐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313조 시작이 바로 그거입니다. 자필이거나 서명 날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이게 필수예요. 근데 음성 녹음 파일이나 영상 파일에는 자필일 수도 없고 서명 날인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다룰 때는 지금 자필 서명 날인 요게 언급이 안 되지만 문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필 서명 날인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게 있어야만 증거로 한다. 자, 일단 설문의 답은 맞아요. 설문의 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자,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전문 증거이다. 그리고 거기 밑에 5번째 줄이요. 지금 제가 너무 시간에 쫓겼는데 요때요. 지금 쟁점이 된 건 뭐냐면 유죄 입증을 할 증거로서 의견서 사본과 수사보고서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수사보고서는요, 결국 앞에 의견서 사본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이것도 빈출돼서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와 유사하죠. 뭐냐 하면, 자, 고소장 자체는 증거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고소장 내용을 요약 정리한 보고서, 그쵸? 그때에도 결국 원래 원작인 고소장 증거동의 안 했잖아. 그럼 당연히 그거 요약 정리한 수사보고서 얘도 동의된 증거 아니야. 증거로 못 써. 했던 사례랑 지금 관계가 똑같아요. 지금 의견서 그리고 의견서를 요약 정리한 수사보고서 요걸 가지고 지금 2심이 유죄 입증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요거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처럼 증거로 할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태도였던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이어갈게요.